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아마도 우리 둘 중 한 사람은 원래 태어나지 못했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802년 페루 해안의 한 섬에서 시작됩니다. 한 독일 청년이 그 섬에 발을 내디뎠거든요. 33살의 자연학자였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알렉산더 폰 훔볼트. 1802년 11월 훔볼트는 페루 해안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였습니다. 페루는 적도임에도 불구하고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차가운 해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리 시간에 외웠던 그 훔볼트 해류입니다. 두 번째 발견은 바로 그 해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친차제도라는 세계의 작은 섬에 도착한 훔볼트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발밑부터 절벽 꼭대기까지 온 섬이 새똥으로 쌓여 있었거든요. 50m, 아파트 16층 높이로 수만 년 동안 쌓인 새똥산이었습니다. 페루 해안은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새가 산 똥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인 겁니다. 훔볼트는 그 가루 한 줌을 떠서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샘플을 받은 유럽 화학자들이 분석했더니 거기서 식물 성장의 핵심 원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질소, 인산, 칼륨. 우리가 지금 비료의 3대 요소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습니다. 페루 새똥 한 줌에 자연의 비율로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산업혁명기 유럽 농업이 부딪힌 벽과 만났습니다. 19세기 중반 유럽과 미국 동부의 토양은 수백 년 농사로 인해 가지고 양분이 소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수확량이 떨어졌고 농민들은 굉장히 절박해졌죠. 그래서 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1840년대 페루는 나라 수입의 4분의 3을 새똥에서 벌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페루와 독점 거래 계약을 맺었고 1850년 미국이 새똥 1파운드를 사려면은 76달러를 내야 했습니다. 같은 무게 흠값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었죠. 새똥 1kg가 지금 가치로는 몇십만 원, 요즘은 금값이 비싸니까 100만 원일 수도 있겠네요. 미국 농민들이 분노했고 미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1850년 필모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한 달락을 통째로 새똥 가격 문제에 대해서 썼습니다. 미국이 페루산 새똥을 공정한 가격에 사야 한다고요. 한나라 대통령이 새똥에 대해서 의회 연설을 한 겁니다. 1856년 8월 18일 미국 의회가 법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일명 구아노 선법. 법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세계 어디든 다른 나라가 점유하지 않는 새똥이 있는 무인도는 미국 시민이 발견해서 점령할 수 있다. 그러면 미 해군이 보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의자는 윌리엄 시워드 상원 의원. 이 사람이 나중에 알래스카를 사들이는 그 시워드입니다. 이 법안은 발의된 지 90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빨리 처리된 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법 통과 직후에 미국인들이 태평양과 카리브해로 흩어졌습니다. 약 100개에서 200개의 섬을 점령했는데 새똥만 있으면 그 섬은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새똥이 알고 보니 별로였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질소가 다 씻겨나온 곳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점령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령으로 남은 섬이 10개라고 합니다. 그때 점령되었던 섬 중 하나가 미드웨이 환초입니다. 1859년 새똥 때문에 점령됐죠. 그런데 새똥은 별로였습니다. 그러나 80년이 지나가지고 이 작은 섬은 태평양 전쟁에서 결정적인 전투의 무대가 됩니다. 일본 항공모함 4척이 그 섬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새똥 때문에 점령한 섬이 일본 제국을 무너뜨리는 발판이 됐던 거죠. 새똥섬을 두고 진짜 전쟁도 터집니다. 1879년 페루, 볼리비아, 칠리 사이의 태평양 전쟁입니다. 제1차 태평양 전쟁이죠. 표면적 이유는 국경 분쟁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안토파가스타 사막의 새똥과 초석이었습니다. 4년 전쟁 동안 사망자가 약 1만 8천 명이었습니다. 결국 칠레가 승리했고 칠레 국고가 23년 동안 9배나 불었습니다. 한 나라가 새똥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볼리비아는 바다로 나가는 길을 잃었고 내륙국이 되었습니다. 매년 3월 23일이면 바다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는데 티티카카 호수에서 해군 훈련도 하고 기념식도 진행합니다. 새똥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나 새똥은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1880년대 후반부터 친차 제도의 새똥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한때 5천만 마리 이상이 살던 페루 해안의 새들이 지금은 400만 마리 정도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무자비한 채굴이 새들의 번식지를 망가뜨렸죠. 결국 세상은 다른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답을 처음 외친 사람은 영국의 한 화학자였습니다. 1898년 9월 영국 브리스톨 영국과학진흥협회 연차총회에서 회장 윌리엄 크록스 경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인류가 먹고 있는 빵은
한 가지 자원에 달려 있습니다. 칠레 초석. 그 초석이 30년 안에 고갈됩니다. 그리고 그때 인류는 굶을 것입니다. 청중이 술렁했습니다. 크룩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굶주림은 실험실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화학자가 인류를 구해야 합니다. 공기에서 질소를 잡아내야 합니다. 이게 19세기 말 인류가 직면한 당면 과제였습니다. 공기의 78%가 질소입니다. 공짜로 우리 머리 위를 떠다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식물을 그거를 못 먹습니다. 공기 중 질소 분자는 N2인데요. 두 원자가 너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식물이 그 결합을 못 끊는 거죠. 식물이 쓸 수 있는 질소는 흙 속의 질산염 암모니아 형태입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19세기까지는 새똥, 칠레초석, 그리고 콩과식물의 뿌리 박테리아 이 세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새똥은 고갈되어 갔고 칠레초석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크룩스 외침으로부터 11년 후 1909년 7월 독일 카롤스루 공과대학 한 화학자가 책상 크기의 장치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프리츠 하버 41세의 화학과 부교수였습니다. 장치는 별로 크진 않았습니다. 길이가 75cm 정도의 강철 튜브였고요. 그 안에 200기압의 압력을 걸고 500도까지 가열하고 오스뮴 촉매를 넣었습니다. 한쪽에서 공기 중 질소를 불어넣고 다른 쪽에서는 수소를 넣었습니다. 작은 튜브에서 1시간에 80g의 액체 암모니아가 떨어졌습니다. 공기에서 비료를 만든 첫 순간이었습니다. 4년 후 카를 부셔라는 또 다른 화학자가 하버의 실험 장치를 산업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1913년 바스프사 오파우 공장, 처음으로 공장 차원의 암모니아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공정의 이름이 바로 하버 보쉬 공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린 화학 공정. 지금 인류 80억 명 중 약 절반이 하버 보쉬 질소 없이는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학계의 정량적 추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단백질 절반이 그 안에 있는 질소 원자가 그 공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하버는 191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보쉬는 1931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처음으로 합성했던 프리츠 하버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화학무기 개발 책임자였습니다. 1915년 4월 벨기에의 푸르, 하버는 직접 전선에 가서 168톤의 염소가스 살포를 지휘했습니다. 그날 연합군 5,000명이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대규모의 화학전이었죠. 같은 분자를 다루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는 식물을 살리는 분자,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분자. 모두 질소화학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클라라 임머바르는 독일의 첫 여성 화학 박사였습니다. 남편의 독가스 작업에 격렬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1915년 5월 2일 하버가 동부전선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클라라는 남편의 군용권총으로 자신의 가슴을 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차 세계대전 초 영국이 독일 해상을 봉쇄했습니다. 칠레 초석이 독일에 못 들어갔습니다. 초석은 비료뿐만 아니라 화학의 원료였거든요. 하버 보쉬 공정이 없었다면 독일은 아마도 1년 안에 화약이 떨어져가지고 항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빵을 만든 그 공정이 1차 대전을 4년을 끌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가 식량을 위해 만든 분자가 그의 동족을 죽이는 데 쓰였습니다. 나치의 가스실의 츠클론 B는 그의 연구소 후신이 만든 살충제였습니다. 한국에도 같은 시기 비료 공장이 들었습니다. 1927년 일본 노구치 시타가오가 함흥, 지금의 흥남이죠. 흥남에 동양 최대의 비료 공장을 세웠습니다. 한반도 화학 비료의 시작점이었죠. 해방 후 그 공장은 북한에 남았고 남한은 1960년대 충주에서 다시 화학 비료 공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공기에서 비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자원전쟁은 끝났을까요? 그러기에는 한 가지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하버 보쉬 공정은 공기에서 질소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공정이 작동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천연가스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수소가 필요합니다. 공기 중 질소와 수소를 결합시켜야 암모니아가 되거든요. 그 수소를 어디서 뽑느냐? 21세기 현재는 산업적으로 가장 싸게 만드는 방법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게다가 공정 자체가 200기압 500도 환경입니다. 그 고온고압을 만드는데도 천연가스를 태웁니다. 결과적으로 암모니아 1톤을 만드는데 천연가스 약 36기가줄이 들어갑니다. 세계 천연가스 사용량의 약 4%가 비료 공장에서 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천연가스가 싼 곳이 비료 패권을 쥔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천연가스가 가장 싼 곳은 페르시아만입니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UAE, 바레인, 이라크. 이 7나라가 모인 좁고 푸른만.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글로벌 비료 공장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숫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요소 수출의 30에서 50%, 암모니아 수출의 약 30%, LNG 무역의 20%가 단 하나의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죠. 폭이 가장 좁은 것은 33km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이 좁은 길로 인류 식량의 절반을 떠받치는 비료가 흘러가는 겁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막았고요. 카타르 라스라판 LNG 비료 단지가 3월 2일 폭격당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글로벌 요소 가격이 26% 올랐고요. 인도, 브라질, 남아시아 농가들이 봄파종기에 비료를 못 구해가지고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LNG 수입의 약 20%는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비료 원료인 암모니아 요소도 중동 수입 비중이 매우 큽니다. 칼륨은 거의 100%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중 일부가 이스라엘에서 옵니다. 인광석은 100% 수입하는데 그중 모로코, 중국 비중이 매우 크고요. 여기서 한국 이야기를 한 번 더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는 비료 작업은 식량 작업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충주 진해에 영남 한국비료 남해화학을 설립합니다. 1960년 70년대에는 한국은 비료 공장을 5곳이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천연가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장들은 나프타라는 석유 정제 부산물에서 수소를 뽑아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나프타는 당연히 천연가스보다 훨씬 비쌉니다. 한국 공장에서 만든 암모니아가 페르시아만에서 천연가스로 만든 암모니아보다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21세기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는 2012년에 한국 비료회사들은 대부분 자체 암모니아 생산을 완전히 멈춥니다. 암모니아 자체를 수입하기로 결정했죠. 이게 요소수 사태가 난 하나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이 사용하는 비료는 한국 공장에서 한국 농민에게 한국 봉투에 담아 팔리지만은 그 안에 분자는 거의 다 수입한 분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국이 1856년 세동섬을 점령하고 1898년 미소 전쟁을 하고 2003년 이라크에 들어가고 2026년 호르무즈 항공모함을 띄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누구에게 이거는 미국 제국주의가 170년 연속선에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원의 흐름을 자국과 나라의 두려는 끊임없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거죠. 호르무즈가 막히면 인도 농가가 굶고 브라질 콩농사가 멈추고 결국 한국 식탁의 가격도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지켜야 합니다. 질소를 잡는 자가 식량을 지배합니다. 페루 새똥섬 시대에도 칠레 초석 시대에도 페르시아만 천연가스 시대에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의 이름과 위치는 바뀌었지만은 싸움의 본질은 여전히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건 다음 한 가지입니다. 이 200년의 패턴에서 우리는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2025년 인도, 우루과이, 노르웨이 그리고 한국 일부 연구실에서 한 가지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린 암모니아.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천연가스 대신에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뽑습니다. 태양광 풍력으로 말이죠. 그 수소를 가지고 공기 중 질소와 결합시킵니다. 그 공정의 끝은 똑같이 암모니아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연가스가 필요 없는 거죠. 호르무즈도 필요 없습니다. 재생에너지하고 물만 있으면 됩니다. 어디서든 비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야라, 우니퍼 같은 글로벌 화학기업이 인도 우루과이에서 그린 암모니아 시범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인도가 처음 발주한 그린 암모니아 가격은 기존 암모니아 대비 거의 같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린 암모니아의 본격적인 상업화는 2030년 전으로 예상합니다. 100년 전 프리츠하버가 공기에서 질소를 뽑았다면 지금은 빛과 바람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그린 암모니아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갈래의 길도 있습니다. 질소 절감의 과학입니다. 식물의 질소 흡수 효율은 평균 50% 이하입니다. 우리가 100kg의 질소를 뿌리면 식물은 그중 50kg도 못 쓴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는 토양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강과 바다로 흘러갑니다. 녹조와 적조를 만들죠. 만약 그 효율을 80%까지 올릴 수 있다면 같은 수확량을 절반의 비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밀농업, 토양미생물 비료, 작물 유전자 개량 이런 기술들이 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갈래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다시 새똥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페루의 새똥섬이 아니라 도시 하수,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거기에 인류가 매년 버리는 질소가 우리가 사오는 비료의 30~40%에 해당합니다. 그 질소를 다시 회수해가지고 비료로 만드는 길, 이걸 순환농업이라고 부릅니다. 네덜란드, 일본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19세기 일본 에도 시대 인분농업이 지금 최첨단 기술로 부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년을 돌아가지고 같은 자리로 돌아온 거죠. 다만 이번에는 박테리아 발효, 멤브레인 분리, 플라스마 공정 같은 21세기 도구를 들고서 말이죠. 한국에서도 농촌진흥청과 일부 지자체가 가축 분유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토양 미생물 비료 시장도 조금씩 성장 중이고요. 그러나 아직 한국 비료 사용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별도의 영상으로 다룰 만큼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식탁은 다시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식량은 다시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0년 동안 이 모든 일을 한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식량을 지킬까? 어떻게 사람도 지킬까? 페루 새똥섬에서 그 질문을 한 사람도, 카를스루 실험실에서 그 질문을 한 사람도, 지금 우루과이 사막에서 그린 암모니아 공장을 짓고 있는 사람도 모두 다른 답을 시도했지만 질문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밥을 드실 때 그 한 그릇 안의 단백질에는 1856년 미국 의회의 표결, 1909년 카를스루에서의 실험, 1927년 흥남 비료 공장의 굴뚝, 2026년 호르무즈 해협의 미국 군함, 그리고 누군가가 우루과이 사막에서 세우고 있는 그린 암모니아 공장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200년 동안 인간은 식량을 위해 점점 더 멀리 갔습니다. 쇠똥섬에서 화학공장으로 페르시아만의 군함까지. 그런데 그 끝에서 우리가 깨달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공기는 처음부터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는 것. 공기는 다시 공짜로 만들 수 있을지, 그건 아직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답을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농업지식 채널 쥐따였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